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이 뭔지, 임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럼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락강의 기표와 필경사 밀레라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락강의 기표와 필경사. 자칼랑 밀레를 말하죠. 그 필경사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그 필경사 바틀비라는 허먼 멜빌의 소설에도 등장하는 그런 직업이죠. 뭔가 베껴 쓰는 사람, 카피하는 사람, 필경사, 필사자. 지금은 뭐 이런 직업이 필요 없잖아요. 뭐 지금은 다 컴퓨터로 뭐 복사기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필경사가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텍스트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성서를 필경사들이 필사하죠. 그래서 성서를 손으로 쓴 것을 이렇게 전파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한자로 뭔가 책을 쓸 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붓으로 그걸 베껴 쓰는 것이잖아요. 이걸 필경사라고 불러요. 필경사. 필사자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필경사라는 단어를 골랐냐면 락강이 세미나 11의 후기에서 자칼랑 밀레에게 그런 표현을 써요. 밀레는 필사자다, 필경사다. 혹은 밀레가 한 일은 필사다, 즉 트랑스크립시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밀레는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이 썼던 걸 다시 써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 락강과 밀레라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밀레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정신분석의 임상이라는 것의 의미. 자, 그럼 먼저 이 단어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랑스크립시용, 프랑스어로 트랑스크립시용이죠. 트랑스크립시용인데 뭐 영어도 같은 단어예요. 트랜스크립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사하다, 이렇게 뭐 카피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뭐 사전에 찾아보면 특히 영미권에서는 이것을 유전자 정보가 전사되다라고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용어로도 생물학에서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신의 정보를 복제하잖아요. 복제해서 뭐 유전자 그렇죠. 복제를 스스로 해서 재생산하기도 하고, 혹은 이세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데 어쨌든 유전자의 정보가 복제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유전자 정보가 그렇게 전사되는 용어로 이렇게 쓰는 단어가 트랑스크립시용인데, 이건 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랑스하고 크립시용, 스크립시용. 그러니까 트랑스는 영어로 트랜스죠. 트랜스가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아시잖아요. 트랜스는 보통 뭐 트랜스젠더라는 표현도 있고, 트랜스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어간다. 트랜스. 혹은 조금 뒤에 종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이 법열을 뜻하기도 해요. 법열. 어떤 뭐 법열이라기보다 고양된 어떤 쾌락의 단계, 아주 초월하는 단계. 뭐랄까요? 예를 들면 뭐 발리의 힌두교도들이 종교 의식을 하면서 막 뒤로 넘어가잖아요. 뭐 거품을 물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절정에 도달하는 상태, 이걸 또 트랜스라고도 부르죠. 혹은 뭐 마약하는 사람들도 이 용어를 사용하죠. 트랜스. 그 쾌락의 정점에 달해서 완전히 의식이 거의 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라는 단어이고, 그러니까 트랜스는 우리가 원래 있던 장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탁 튀어나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트랜스. 그리고 스크립시용은 스크립트라는 단어는 이것도 라틴어에서 온 것이죠. 스크리베레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러니까 트랜스크리베레 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쓴 것을 넘겨주다. 카피해서 넘겨주다.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카피하는 과정, 자, 카피하는 절차, 혹은 하나를 반복하는 절차, 이게 트랑스크립시용이라고 하는데, 락강이 세미나 11의 후기에서
자,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밀레가 트랑스크립션을 했다. 자칼랑 밀레가 그렇게 했다. 자, 그런데 밀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구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혹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자크 락강이 썼던 텍스트, 뭐 에크리라든지 혹은 강의했던 내용의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발화된 텍스트를 밀레가 다시 그걸 트랑스크립션 하죠. 다시 카피해요. 카피해서 정리하고 편집하고 그걸 다시 출간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걸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죠. 다른 방식으로 트랑스크립션을 하죠. 즉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게 밀레의 강의록이잖아요. 자칼랑 밀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어 드린 텍스트는 혹은 앞으로도 나누어 드릴 텍스트들은 또 한 번의 트랑스크립션이에요. 또 한 번의 트랑스크립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트랑스크립션 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강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락강이 어떤 얘기를 정확히 했는지를 원전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그것이 밀레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됐는지를, 그것도 정확히 해석된 것이죠. 정확히 해석됐는지를 소개하고 다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다시 말한다. 자, 일종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아무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상황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그런 일이 가능이나 하는 것인가? 혹은 특히 락강의 텍스트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가능한가? 락강의 텍스트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가능한가? 토요일 강의를 지난 텀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세미나 11의 후기를 제가 강의해드렸기 때문에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특강을 들으셨던 분도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테고, 지난주에 끝난 특강, 혹은 들어보시지 않으셨더라도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 특강의 일부분을 특히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이미 강의된 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는데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락강의 텍스트는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는데 그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차차 하나 둘씩 살펴볼 테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 그렇게 거의 읽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문이, 그렇죠, 악명이 자자한 락강의 텍스트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읽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악명이 드높은 락강의 텍스트를 이렇게 두 번이나 카피가 가능한가? 여기서 카피는 그대로 베껴 쓴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찾아서 다시 반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게 과연 가능한가? 락강이 그걸 허용하는가? 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밀레는 과연 정확하게 강의를 했을까? 그 락강에 대해서. 즉, 락강을 정확하게 반복했는가? 자칼랑 밀레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개를 해드렸고, 그랬지만, 1964년에 락강을 만나요. 자칼랑 밀레라는 사람은 철학과 학생이었어요. 철학과. 고등사범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던 철학과 학생이었는데, 락강을 만나서 완전히 빠지게 되고, 락강을 만난 그 처음부터 락강의 강의에 완전히 몰입해서 결국은 몇 년 뒤에 락강에게 에크리를 출간하도록 설득을 하고, 그 이후로는 73년부터는 세미나를 출간하도록 설득을 해서 락강의 가장 뛰어난 필경사가 되는 것이죠. 필경사가 되고, 그 필경사란 말은 은유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락강이 인쇄기가 없었겠어요? 이 사람이 필경사가 필요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필경사 역할과 같은 그에 준하는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위가 되죠, 락강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락강의 강의들을 강의하는, 해석하고 강의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하면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야망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나 보다. 근데 능력은 상당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락강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정리하는 상당한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모든 재능을 락강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모든 재능을 락강의 텍스트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데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밀레이지만 과연 그러한 밀레가 락강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락강이 이미 여러 차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텍스트나 자신의 강의들은 이해되기 위해서 발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서 던졌는데 자칼랑 밀레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필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강의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목요일 날은, 최소한 목요일 날은. 자,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자,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다는 거죠. 과연 이쪽에서 저쪽으로 우리가 그 텍스트를 가져오는 것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락강이 썼던 것을 다시 밀레가 쓰고 밀레가 쓴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그 여정 속에서는 어떤 다른 왜곡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인가? 왜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앞에서 누군가가 뭐 설명을 하면 돌아서 있다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 다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코끼리였다가 나중에는 뭐 탱크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여러 번의 전사가, 트랑스크립션이 정확하게 마치 DNA가 전사되듯이, 생물체 내에서 DNA가 전사되듯이 반복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를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혹은 그게 의미가 있는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면 왜 락강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거예요. 락강이 처음부터 자신의 세미나나 에크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건 분명해요. 선명하게 쓰지도 않았고 이론적으로 구성해 놓지도 않았고 일종의 격언구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의 문장이 그 다음 문장과 충돌하도록 만드는 텍스트가 락강의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전에 밀레의 강의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지난 텀 마지막 부분에서였죠. 락강의 텍스트는 종합에서 종합으로 나아가는 텍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에서 종합으로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 쓰는 스타일의 텍스트인 거예요. 논문 쓰는. 이론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않으면 교수님한테 혼나죠. 논리가 없다. 왜 앞뒷말이 맞지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락강의 텍스트는 밀레가 얘기한 바에 의한다면,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종합에서 종합으로 나아간다기보다는 모순에서 모순으로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텍스트가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 텍스트와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잘 안 아구가 안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이제 밀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즉 읽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텍스트, 즉 모순된 텍스트가 도대체 트랜스크립션 될 수 있겠는가? 자,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미 제 강의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그 답을 미리 알고 있죠. 자, 락강의 지식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가지고 와서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물론 락강의 지식을 정확히 아는 건 중요해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멋부리는 건 정말 한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의 지식을 우리의 세계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나누어 갖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건 락강의 지식인데, 여러분들의 인생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락강의 지식인데, 심지어는 여러분들 중에 정신분석가, 상담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락강은 자기 자신의 내담자들로부터 얻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지식을 구성해내고 그것으로 정신분석 임상의 실천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건 락강의 내담자였지 우리의 내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담자는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세계를 살고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무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러한 내담자들에게 동일한 지식을 실천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락강적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트랑스크립시옹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자,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허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픽션이죠. 픽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픽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픽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왔는가 하면, 락강이라면 픽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환상이라는 단어를 썼겠지만, 저는 픽션이라는 단어를 오늘의 주제로 삼고 싶은데, 왜 픽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자, 과학은 픽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과학은 픽션이다. 철학도 픽션이고. 자, 모든 담론은 픽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허구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과학이 픽션이냐? 과학은 사실을 지시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러한 언어의 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언어의 체계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픽션이고, 그 픽션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언어가 사태와 잘 일치한다라는 자, 그러한 환상을 가져다 주고 그러한 효과들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하지만 그게 픽션인 이유는 결코 그 과학의 언어 체계가 사물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픽션이라는 거, 허구라는 것이죠. 과학자는 그 과학자의 언어가 사태를 완전히 지시한다든지 혹은 사태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논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태 속에 은폐되어 있는 논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논리는 인간의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태는 그냥 사태인 것이고 사물은 사물인 것인데, 어떤 특정한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무언가를 포획하고 사라져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 픽션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픽션이 지탱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픽션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 픽션이 힘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 과학은 픽션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쓰여진 픽션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야기, 그건 과학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도 마찬가지. 모든 종류의 우리가 인문학을 이야기하건 아니면 실증과학을 이야기하건 모든 종류의 언어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철학은 왜 픽션이냐? 자, 들레즈의 철학을 상상해 보세요. 바디우의 철학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왜 픽션인지. 존재하는 철학의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그건 사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세계에는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철학사에서 발명된 개념들을 다른 방식으로 세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철학이 보여주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픽션을 구성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유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의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도 픽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들레즈가 철학을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명제이기도 한데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철학이란 뭐냐? 개념의 발명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개념의 발명이에요. 마치 소설이 이야기의 발명이고 문체의 발명인 것처럼 픽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자, 프로이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에게. 자,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여러 가지 잔혹한 현실들이 있어요. 프로이트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를 해왔지만 프로이트는 파괴자예요. 파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환상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허구적인 신념들을 파괴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주체성에 관련된 우리의 믿음 역시 프로이트가 남김없이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밝혀주었던 것이니까. 자, 그런데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근원적인 잔혹함이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프로이트의 발견에 의한다면 인간의 사유란 근본적으로 환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가 인간의 사유가, 즉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현하고 전개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유가 어떻게 출현했는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환각적 반복을 통해서라는 거죠. 자기가 상실한 쾌락을 현실에서 되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환각 속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손가락을 빨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쾌락을 환각 속에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사유라는 것을 출현시켰다는 것이고, 자, 그러한 사유의 근본적인 구조는 이후에 아무리 그것이 고고한 차원의 과학의 영역이라든지 철학의 영역으로 간다 해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유는 환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유는 환각이다. 환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유가 그토록 기이한 것이죠. 아주 독특하다라는 거. 인간의 사유는 아주 독특한 것인데 그 배후에는 쾌락과 불쾌라고 하는 강력한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것이 쾌락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불쾌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지 등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유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쉽사리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유만 그런 건 아니죠. 또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잔혹한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이 나라고 하는 주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언가 하면 프로이트에 따른다면 그걸 근본 환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는 아주 근본적인 장소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장소에 억압된 근본 환상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주체는 자기 자신의 근본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환상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우리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 환상. 자,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존재의 토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허구적 존재라는 것이죠. 픽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픽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표기된 허구의 존재이며 허구적으로 쓰여지기를 멈추지 않는 숙명을 갖는다라고 1페이지 아래쪽에 제시를 해놨죠. 이게 우리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구적으로 쓰여지기를 멈추지 않는 숙명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픽션으로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타자에. 사회적 고정관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쓰여지는 그러한 숙명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의 픽션, 오늘의 허구, 내일의 허구, 미래의 허구, 여러분들의 여자로서의, 남자로서의 허구는, 픽션은, 이야기들은, 서사는 여러분 스스로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누군가가 쓰고 있다라는 것. 그 다른 누군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럼 뭐냐?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인간의 지각이, 우리가 뭔가 느끼고 이런 것, 사유하고 지각하고 인지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또한 픽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살과 피부라는 개념, 락강의 개념인데요. 프로이트의 개념인데 그걸 락강이 가져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던 것이죠. 살과 피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했었죠. La chair et la peau. La peau. 피부. La chair은 살인데 흔히 우리가 뭔가 지각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나에게 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실내의 공기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씩 더 데펴지는 거 알죠? 그래서 공기가 나에게 온도를 전달하고 내 피부가 그걸 느끼고 공기가 따뜻하구나 혹은 차갑구나 라고 지각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 프로이트는 그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냐면 내부로부터의 지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를 지각할 때에는 사실 내부로부터 무언가가 오고 그걸 지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외부로부터 우리의 피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쪽에 있는 것로부터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피부 안쪽에 뭐가 있을까요? 살이 있죠. 살. 고깃덩어리. 그걸 라셰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살. 그리고 그걸 둘러싼 피부, 뽀가 있는데 무언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원인의 장소는 고깃덩어리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충동이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뭔가 내부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뭔가 촉발이 돼요. 그 살의 영역에서, 신체의 영역에서 뭔가가 촉발이 돼요. 욕망에 관련된, 충동에 관련된, 쾌락에 관련된, 고통에 관련된 무언가가 촉발이 되면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여러 차례의 우회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우회의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상징계예요. 그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충동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충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지지 않고 필터링 된다는 거예요. 그 필터링 되는 것을 상징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필터링 되는 그 상징계가 그 충동을 정확하게 필터링하지 않아요. 여러 차례 왜곡해요. 그걸 억압과 부인의 작용이라고 부르죠. 한 번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억압되고 한 번 부인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부인되는 방식으로 그 원래의 실제, 그걸 또 실제라고도 부르죠. 원래의 주의상스, 실제, 충동이 우리의 지각 영역에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우회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즉 나의 욕망이 이렇구나, 내가 누굴 좋아하는구나, 혹은 내가 누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혐오하는구나, 혹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안하구나,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충만하게 느끼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뭔가 핍진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이 인지 자체가 엄청난 왜곡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왜곡된 현실을 픽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니까 픽션인 거예요. 그리고 타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또한 픽션인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락강이 세미나 10일에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주교였던 버클리 주교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유아론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느낄 때에는 세상 자체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건 뭐 대충 뭐 기초 철학 정도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이게 딱딱하고 저게 물컹거리고 뭐 이게 뜨겁고 저게 차갑고 이런 건 다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걸 느끼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이 장소에서 빛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빛으로 누군가가 보이고 혹은 누군가는 안 보이고 누군가의 얼굴 색깔이 어떻게 보이고 아니고 저 사람은 노란 옷을 입고 뭐 아니고 빨간 옷을 입고 뭐 이런 지각은 원래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빨갛기 때문에 내가 빨간 옷을 입었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보는 필터링에서 빨간 것을 감지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갛게 느낄 뿐이지, 즉 빨간 색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실제 사태를 그대로 인지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나 좋을 대로 인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아론인 거예요. 나는 나 좋을 대로 인지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을 나 좋을 대로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왜곡해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아론인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들의 허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겠죠. 이 관념들, 머릿속에 있는 이 관념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가부장적인 틀이 강력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여자들이 다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막 해도 되는 것이고, 뭐 폭력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 가부장적 관념의 틀이 아니라 또 다른 관념의 틀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여자들이 다르게 보이겠죠. 혹은 세상의 남자들이 다르게 보이겠죠. 어떤 관념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관념들의 틀과 이 허상이 이 사람의 세계관을 결정하고 이 사람을 유아론 속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락강이 그 버클리 주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언급을 해요. 그 사람 참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유아론을 보통은 절망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철학자라면 왜냐하면 현실과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현실은 내가 알 수 없는 세계이고 그리고 현실은 버클리는 심지어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꾸고.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는 현실이 있기는 있죠. 뭐 아주 잔혹한 현실이긴 하지만 실제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버클리 주교는 그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꿈꾸는 존재고 꿈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 유아론인 것인데 그래도 버클리 주교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환상을 이제 이 사람이 주교잖아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어떠냐? 구원받으면 되지. 그때 실제 세계가 있을 테니까. 야, 그 전까지는 우리는 꿈만 꾸며 살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자, 프로이트의 세계관도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세계관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픽션의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게 다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는 게 다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겨진 어떤 틀을 통해서이고 왜곡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곡되는 상황.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남자를 보고 혐오스럽다라고 느끼는 건 어떤 그런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을 보고 좀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건 그 남성이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 그런 실제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매력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게 매력을 느끼도록 학습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습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주체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야말로 꿈의 세상인 것이죠. 꿈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은 없어요. 그런 현실은 없는데 그렇게 느끼는 나의 유아론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의 세계관 역시 버클리 주교의 세계관과 상당히 유사해요. 유아론적인데, 자, 그런데 버클리 주교에게는 선한 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환상을 즐기다가 구원받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프로이트에게는 누가 있을까? 프로이트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자, 누가 이런 모든 필터링을 나에게 심어 놓았는가? 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권력이 그걸 나에게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 권력이, 가부장적 권력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의 습관이 나에게 그러한 유아론적 세계관을 심어 놓았던 것인데, 자, 그런데 버클리 주교하고는 다르게 이 프로이트의 유아론적 세계관은 그나마 신경증자들끼리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동일한 틀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독한 유아론은 아닌 거예요. 한 사회에서 한 아이가 습득하는 혹은 강제받는 필터는, 강제받는 흔적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틀은 어느 정도는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 권력이,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겨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프로이트의 세계관과 버클리 주교의 세계관이 차이를 가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버클리 주교의 세계관은 구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프로이트의 세계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소외된 채로 죽는 거예요. 타자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흔적을 통해서 세계를 철저하게 오해하는 상황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 정신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락강에게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데올로기의 권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데올로기의 권력이다. 무언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자의 권력이다 라는 것이죠. 일자. 우리를 지배하는 보편성의 권력이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은 또한 버클리 주교의 신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성인가 하면 악한 신이라는 거야. 악한 신.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타자의 지배 아래에 던져 넣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타자인 거예요. 타자의 이데올로기를 내가 따라야 하도록 강제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그건 악인 것이죠. 선은 아니니까 악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세계관, 픽션으로서의 세계관, 혹은 염세주의적 세계관인 것이죠. 자,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계를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강제받고 있고, 타자의 권력에 지배받고 있고, 동시에 나의 것이란 어느 것도 없고, 자, 그러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그러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자, 우리의 존재인데, 자, 이 즈음에서, 이 장소에서 제가 뜬금없이 그 멜빌의 소설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 부분을 삽입해 놨어요, 텍스트에. 필경사 바팁이라는 소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 긴 단편 소설이죠.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이상한 소설이에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양한 소설이죠. 간단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래요. 바틀비라는 남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경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베껴 쓰고 뭐 서류를 필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전사하는. 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원래 했던 일은 뭐냐면 우편물 취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편물 취급이 어떤 우편물이었는가 하면 잃어버린 편지들을, 그러니까 배달 불능의 편지들 있잖아요. 주소지 불능이라든지 뭐 이런 편지들을 취급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낙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잃어버린 편지를 취급하는 사람, 잃어버린 기표를 취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잖아요. 뭐 이 소설을 분석하는 가장 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한다, 자본주의의 폭력을 폭로한다, 뭐 이런 거. 사람을 목적으로 다루지 않고 뭐 그렇죠. 재화로 다루고 사람을 착취하고 자본이 인간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로 이 소설에 대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대체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뭐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틀비라는 남자가 일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I would prefer not to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 난 그걸 안 한다 라는 말 대신 자, 이것도 번역이 뭐 I would prefer not to도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번역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나는 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나 안 한다라는 수동적인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를 택하는데 안 하는 걸 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능동적으로 택했는데 공백을 택한다는 것이죠.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가요. 그리고 어떻게 죽는가 하면 음식물을 거부해서 아사하죠. 굶어 죽죠. 정신분석에선 이런 거식증의 태도를 공백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숭고한 것을 먹는 것. 자, 주어진 것을 먹지 않으려는 태도인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은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전혀 무용한 일을 하려는 태도. 어떤 공백을 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유하려는 태도.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먹으려는 태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의 대상들을 거부하고 존재하지 않는 욕망의 대상을 씹어 먹으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자, 이 소설 속의 바틀비라는 인물인데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조금은 뜬금없는 내용을 텍스트에 올려놨어요. 2페이지의 중반부에 그 바틀비 바로 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써 놓았죠. 책먹기라는 단어, 그리고 인육먹기라는 단어, 혹은 피를 마시기라는 단어, 그리고 피 흘리기라는 단어를 얹어 놓았는데 자, 조금 전에 바틀비를 떠올려 보신다면 자, 이 먹는다라는 게 지금 주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먹는 것이 주제인가? 먹는 것이 주제인가? 혹은 바로 그 전에 텍스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텍스트를 떠올려 보신다면 즉 환각이라든지 버클리 주교라든지 픽션의 세계라든지 매트릭스의 세계라든지 떠올려 보신다면 자, 무언가 순차적으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픽션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먹죠. 욕망하고. 그런데 그 픽션의 세계에서의 욕망의 대상들, 음식물들은 뭔가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픽션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극 보러 가시면 연극 중에 뭐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안 먹죠. 진짜로 안 먹죠. 먹는 척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속에서도 뭔가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죠. 뭐 뭔가를 엄청나게
기괴하게 먹어서 유명해진 인물들도 있잖아요. 뭐 영화 속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올드보이에서 그 산낙지를 먹는 그런 장면도 회자가 많이 됐고 그 이후에도 영화 속에서 먹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먹지 않죠. 사실은 가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한 번만 찍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번 찍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 번 먹으면 배가 불러서 촬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척만 하는 거예요. 물론 원샷으로 다 끝나는 내용이라면 뭐 막 먹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어쨌든 입에 막 쳐넣다가 대체로 뱉죠. 그리고 다시 하고 다시 찍고 언제 오케이 사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화의 세계는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영화 속에서 누군가를 찔러 죽였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영화 속에서 누군가 행복하게 웃었다고 해서 그 배우가 실제 세계에서 진짜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영화는 다 가짜예요. 다 가상인 거, 픽션인 것인데 우리는 영화에 몰입하면 그 모든 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닉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돌아 나와서 리얼리티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설명드린 이 세계, 버클리 주교의 세계라든지 프로이트의 세계라든지 환각과 환상이 지배하는 이 픽션의 세계는 바깥으로 나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픽션인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건 다 픽션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픽션의 세계 바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픽션의 세계를 정말 진짜 세계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 방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장소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먹어요. 그 장소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그 장소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그 장소에서 그 픽션의 세계 속에서 픽션의 세계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다양한 쾌락들에 굴복하고 그것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주체는 그걸 안 먹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체들은 그걸 안 먹어요. 바틀비처럼. 어떤 주체는 그 픽션의 세계에서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의 배우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극을 보고 있는데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연극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는 어떤 순간이 갑자기 돌발 상황처럼 출연한다는 거죠. 어떤 배우가 자신의 대사를 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기표들이, 모든 문자들이 예정된 방식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이 픽션의 세계가 진행되는 시나리오대로 발화되고 순환되고 소통되어야 하는데 어떤 문자가 마치 잃어버린 편지처럼 튀어나와서 갈 데를 모르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은 자, 트랑스크립시옹이 정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랑스크립시옹이 정지되는 상황이다. 전사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전사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계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 라는 지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살아. 뭐 대학교에도 가고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고 과제도 하고 졸업할 준비도 하고 취업할 준비도 하고 대학생이면 대학생처럼 산다라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을 한 대학생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반복하는 걸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답게 살아. 고등학생에 관련된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고등학생은 그 고등학생에 관련된 지식을 자신 안에서 트랑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전사하는 것이죠. 마치 DNA가 복제되듯이 고등학생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규범에 속한 어떠한 지식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엄마면 엄마답게, 아빠면 아빠답게, 아들이면 딸이면 할아버지이면 누구면 누구답게 라는 전사가 제대로 일어나야 우리는 그 세상을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누군가가 트랑스크립션을 정지한다면 자, 픽션이 정지되는 순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연극이 갑자기 사고 나는 것이죠. 연극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죠. 관객들이. 뭐야? 왜 그래 저 배우? 왜 말을 안 해? 대사를 잊어버렸구나. 연습을 안 했네. 그때 갑자기 나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우가. 나는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객들이 실험극인가? 이 연극? 재밌어지겠다가 갑자기 싸늘해지겠죠. 주변 배우들이 더 긴장하기 시작하니까.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개념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우리의 강의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앞으로 10주간 진행될 강의는 그렇다면 락강을 전사하는 건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락강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대신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가? 책 먹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책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혹은 인육을 먹고 싶다는 거죠. 혹은 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 먹기라는 단어가 이미 락강이 1960년의 세미나에서 썼던 단어예요. 책 먹기라는 단어. 책을 먹다. 멍제르 리브라는 단어. 이게 어디에 나오는 용어냐면 묵시록에 나오는 용어예요. 묵시록에서 성서를 언급하면서 나온 용어인 것이죠. 책을 먹는 게 올바른 성서의 독서다라는 거예요. 자, 책을 먹는다라는 건 뭔가 그건 이해는 아닌 거죠. 자, 책을 먹는다라는 건 여러분 책 많잖아요. 주변에 이런 책들. 이 책이 물질적인 것이죠. 우선 이 안에 정보들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물질적인 거예요. 물론 이 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이 아이패드에 그 이북으로도 많이 갖고 있고 아니면 책 갖고 다니기가 무거워서 뭐 몇백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진을 많이 찍어요. 찍어서 이 안에 PDF로 저장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물질적인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게 있죠. 그 글씨의 그 이미지들, 이건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이건 이미지인 것이니까. 이건 그 의미 자체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묵시록에서 언급된 이 책 먹기라는 것은 의미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먹는 게. 왜 제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사전을 외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영어 공부한답시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전을 외우고 그 종이를 찢어서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염소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는 뭐 먹었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또 어떤 애들은 꼭 책을 베껴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껴 쓰면 그냥 뭐 참고서가 아니라 뭐 소설을 봐도 베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좋아해요, 그런 거를. 옛날부터 그게 버릇이 됐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손으로 쓰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물질성에 다가가는 거죠. 물질성을 탐닉하는 거예요. 실제 의미를 탐닉하는 것보다 물질성까지 함께 그래서 그걸 마치 소유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왜 저도 그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만년필로 뭐 이렇게 베껴 쓰는 거 다 좋아하긴 하지만 원래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연필 안 놓고 종이도 안 놓고 그냥 책만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머리만 굴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애는 아니었으니까. 자, 그건 의미의 세계로 들어가기보다는 물질의 세계를 탐닉하는 태도예요. 락강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기표를 탐닉하는 태도인 거예요. 기표를. 자, 그게 책 먹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있어.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먼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락강의 강의에 대해서 밀레가 제가 이전에 이 밀레 강의에서도 이전 텀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 아시죠? 강의라는 단어가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엉센니멍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여러 차례 드렸어요.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엉센니멍은 거기 써놨잖아요. 제가 엉센니멍은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다, 가르침, 교육하다, 가르치다, 가르침. 혹은 강의, 저는 강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뭐 가르침 그러면 굉장히 뭐 위아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위계적인 질서가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서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강의라고는 썼는데 어쨌든 락강의 했던 세미나들을 다 엉세니멍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엉세니멍.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은 엉세뇽이라고 불러요. 프랑스어로. 다 프랑스어죠. 자, 엉세뉴멍, 이 가르침, 강의를 밀레가 이렇게 락강을 따라서 락강이 기표의 유희를 가지고 의미의 전개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밀레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죠. 엉세니멍을 엉과 세니멍으로 나눠요. 원래 나눌 수는 없어요. 엉세니멍은 한 단어예요. 나누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게 돼요. 근데 엉과 세니멍으로 나누고 발음은 똑같은데 자, 영어로 할게요. 영어로 en 빼고 sei가 아니라 sai
그 다음에 G, N, E 이렇게 쭉 나가는 단어로 E를 A로 바꾸면, 즉 S-E를 S-A로 바꾸면 센니멍 발음은 똑같아요. E-I나 A-I나 발음은 똑같아요. 에 발음이 나요. 센니멍. 그런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센니멍은 뭐냐면 세nye 하면 동사고 센니멍은 명사인데 피 흘리다라는 거, 피 흘리다. 엉은 그것 혹은 거기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것 자체만 따로 떼어놓고 의미를 붙여보면 엉은 이에는 엉은 n이죠. 프랑스어로 엉은 거기 그것에 피 흘리다, 그것을 피 흘리다, 그로써 피 흘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밀레가 락강의 엉센니멍은 즉 강의는 엉센니멍이다, 즉 피 흘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락강이 강에다 코피를 많이 흘렸나? 피곤해서. 자, 그 얘기가 아니라 강의 자체는 피 흘림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의 실천이냐? 자, 이런 거죠. 강의는 뭐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지식을 전달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왜 왔나요? 이 자리에. 지식이 배고팠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지식이 배고팠어요. 락강? 한번 들어볼까? 락강이 누구야? 뭐야? 어려워.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나에겐 락강의 지식이 없어서 온 거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락강을 엄청 많이 공부하셔서 어디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보자. 얼마나 맞게 하나 보자.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틀린 소리 하면 혼내줘야지. 여러분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씩. 그리고 많이 실망해서 돌아가시는 건 하는데 혼을 못 내셔서. 자, 어쨌든 배가 고파서 오신 거잖아요. 배가 고파서. 지식이. 혹은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 때문에 오시죠. 사실 배가 고파서 오는 수준은 아니죠. 자, 이 추위에 영하 체감온도 15도 정도 되는 이 추위에 여기까지 오시려면 단지 지식에 대한 욕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물론 그러실 수도 안 그렇다면 안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렇다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존재에 대한 욕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장소까지 어디에다 써먹을 데도 없는 락강의 이론을 듣기 위해서 뭐 졸업장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입사시험에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이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장소까지 오셨다면 추정컨대 존재에 대한 욕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존재에 대한 욕망이 뭐냐면 지금의 나의 존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욕망.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픽션의 세계에 잘 안 들어맞는 듯한 느낌을 갖고 계시고 그 픽션의 세계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장소도 아니고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장소에서 그 장소가 나에게 강제하는 좌표에 앉아있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를 위하는 태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는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장소까지 오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강의를 해요. 지식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 장소에 와 계신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한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상처는 뭐 여친에게 차였어. 이런 상처가 아니고 존재의 상처인 거예요. 나의 존재가 잘 들어맞지 않아서 이 세계와 삐걱거리고 어긋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처들인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대체로 멘토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러한 존재의 상처를 가지고 이 장소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멘토들은 봉합해줘요. 꼬매줘요. 엄마처럼. 이리 와라. 내가 너의 상처를 나의 지식으로 봉합해주겠다. 이대로 따라해라. 이게 세상이다. 이 지식을 가지고 너의 상처를 꿰매어라. 봉합해주는 거예요. 벌어진 상처를, 피 흘리는 상처를 봉합해서 덮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락강은 어떻게 하는가? 피 흘리게 한다는 거죠. 상처를 봉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수강자들의 혹은 내담자의 상처를 봉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엉세니멍. 이 바로 락강의 강의의 특징인 것인데, 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세계라는 장소에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온 주체가 멘토의 지식에 의해서 그 상처를 위로받고 봉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주체는 이 세계에서 멘토의 세계로 한 것일 뿐이지 자신의 세계를 갖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상처를, 그 벌어진 간극을 정신분석의 용어를 빌어서 명명을 한다면 무의식이라고 부르죠. 그게 무의식인 거예요. 그걸 봉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나는 하지 않는 표현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주체에게 락강은 네가 할 만한 것은 이런 일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 그 다음 이 페이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이런 개념을 적어놨어요. 즉, 트랜스크립션이라는 단어를 계속 제가 지금 가지고 여러 가지 변주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허구의 세계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픽션이라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계가 픽션이라는 걸 난 느끼지만 나는 진실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진짜가 있다고 생각해. 이 세계는 가짜야. 난 진짜를 찾아 나설래. 그래서 뭐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혹은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진짜 세계를 찾아서 도인들의 세계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진짜 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자, 그러한 여정을 보통은 낭만주의적 주체들이 하죠. 보통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이 없어요. 픽션의 바깥이 없어요. 픽션이 전부예요. 자, 버클리 주교가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픽션의 세계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징계와 상상계라는 이 원구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깥이라는 것조차 없어요. 아무리 바깥으로 나가도 거기도 여전히 상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런 건 그거야말로 또 다른 픽션인 거예요. 이 세계의 끝에 도달해서 진짜 세계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걸 누군가가 나에게 지식으로 전달해 주지 않을까? 진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진짜 세계에 대한 철학을 나에게 누군가가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믿음 자체가 또 다른 허구를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허구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가지 픽션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타자의 픽션인 거예요. 타자의 픽션. 타자가 만들어낸 픽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 픽션이에요. 제가 이전의 책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환상 대 환상이다. 지금 여기서는 허구 대 허구라는 개념으로 대립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랜스크립션이라는 단어가, 즉 이 장소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 트랜스가 거기서 무언가를 쓰는 트랜스크립션이라는 단어가 진정으로 락강적인 의미를 발휘하려면 락강이라는 지식의 세계가 만들어 놓은 픽션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반복하도록 만드는 게 락강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도 프로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락강이라는 픽션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픽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자신만의 픽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리고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말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문장들은 다 밀레가 한 문장이거나 락강이 한 문장인 거예요. 즉 타자의 목소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 타자의 목소리로부터 이 타자의 목소리를 탐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소는 자신만의 목소리가 획득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어떤 보이스가 있는데 타자의 목소리가 정지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개인의 목소리가, 차이의 목소리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소로, 물론 그 목소리도 진리를 말하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지배적인 허구로부터, 지배적인 픽션으로부터
개별적인 픽션으로, 창조된 픽션으로 나아가는 그 운동의 과정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제 메일 주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메일 주소이건 유튜브 이름이건 뭐 블로그명이건 다 제 아이디는 보이스 투 보이드예요. 보이스하고 숫자 2 그리고 보이드, 공백으로 향하는 목소리. 자, 이게 락강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락강의 목소리는 우리를 공백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목소리이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게 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라는 의미에서 보이스 투 보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락강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어진 리얼리티의 세계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일단은 이해하도록 만드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해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구라는 것을. 리얼리티가 픽션이었다는 걸 이해하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우울증의 존재가 되겠죠. 염세적 존재가 되는. 거기서 끝난다면 결국은 이 세계를 부정하고 혹은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계가 픽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던가 아니면 그래, 픽션이지만 쾌락은 있으니 그걸 즐기겠다. 주어진 쾌락을 탐닉하겠다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착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인가 하면 아직은 없지만 창조될 또 다른 픽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픽션의 세계는 최소한 윤리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자의 장소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산해낸 장소라는 의미에서 윤리적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거기에 더 많은 쾌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트랜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트랜스. 말씀드렸잖아요. 범렬. 극도의 쾌락. 쥐상스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것. 즉, 현실적인 세계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리얼리티라고 말해지는 그 픽션의 세계가, 그 기만적인 세계가 우리를 가두고 있을 때 우리가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운동에 자신을 맡기게 되면, 그리고 그러한 운동을 루틴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갖게 될 수만 있다면, 자, 그 순간 우리는 트랜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 쾌락. 그러한 운동을 정신분석 내담의 상황에서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신분석 임상의 실천의 한 면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공부하는 것, 락강의 세계, 락강의 지식, 락강의 목소리가 무엇을 하는지, 자, 픽션이 무엇인지라는 것이었지만, 이걸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그대로 정신분석 임상의 과정으로 가져가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세 가지 영역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만 돼요. 첫 번째 영역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의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던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락강의 텍스트를 공부하는 건 락강이라는 타자의 지식의 한계 안에 우리를 가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깥으로 어떻게 트랜스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여정이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자, 그게 락강의 텍스트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먹는 과정이라면, 책 먹기라는 과정이라면, 책 먹는다라는 것은 텍스트를 먹어서 그걸 똥으로 싸고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표가, 그 문자가 사로잡혀 있는 의미를 찾아내어서 그 의미에 우리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죠. 락강이 조직해놓은 그 의미화의 체계로부터 그 기표들을 변형시키고 그걸 공부하고 그걸 탐닉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뒤집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사하는 것이 결국은 락강의 텍스트를 먹는 과정이라는 거. 그게 책 먹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잖아요. 교회에서 성서를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성서와 직접 만나는 것인지 성서를 해석해놓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를 현재 존재하는 의미화의 체계 안에 가두는 것이 성서를 읽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서는
제가 다른 책에서, 다른 강의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고지아의 해석법을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해드렸던 것이잖아요. 그게 신비주의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신비주의적 해석이란 뭐냐면 존재하는 고정관념 안에 성서의 기표를 얽매이도록 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그것의 의미를 재발명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락강의 텍스트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락강이 프로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프로이트의 세계가 원래 속해 있었던 의미와의 체계로부터 프로이트의 기표를 느슨하게 띄어와서 그걸 변주해서 변태로 만들고 그것을 이질적인 다른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락강이 프로이트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한 일이 그거예요. 프로이트의 기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기의를 지시하고 있는지 찾아낸 게 아니라 그 둘을 띄어버렸어요. 그리고 기표만 남기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을 가지고 똥을 싸고 그 먹은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정신 분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말하는 프로이트는 발명된 프로이트예요. 원래 프로이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프로이트를 굉장히 정교하게 읽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수준의 탄탄한 지식의 체계를 구성해 놓은 뒤에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락강이 프로이트를 다루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해버린 것이죠. 누구도 락강만큼 프로이트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락강만큼 또한 프로이트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론의 여정이란, 이론의 운명이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론은 언젠가는 사장될 이론이니까 그 이론의 의미화의 체계 속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던져놓고 가두어버리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짓을,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배반을, 똑같은 타락을 락강이 프로이트에게 했듯이 우리도 락강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락강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 락강 책은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락강의 해설서, 소개서 이런 거 몇 개 읽고 대충 논문 써서 학회에서 발표하고 자, 이런 짓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샅샅이 락강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기표를 다 먹고 그걸 가지고 똥을 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어서 다른 발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건 락강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락강이었던 사람이 락강이 아닌 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내후년에도 할 것이고 제가 죽는 앞으로 한 40년 정도 남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꽤 오래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0년은 그 정도는 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80세가 된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는 하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머리가 더 많이 빠지겠지만 자, 그게 지금 락강의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론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락강을 씹어먹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될 수 있는 저의 신념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락강을 공부하는 이유이고 락강도 프로이트를 공부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분석가가 내담자와 만나서 내담자와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전에 나는 타자가 만들어오는 존재이니까. 가까스로 내가 타자가 만들어오는 나를 빼어내어서 나만의 누군가가 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타자의 권력이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하고 작용하기 시작해서 마치 시시프스의 신화처럼 나는 다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타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나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죠. 나 자신이란 없으니까 없어요. 다 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는 무언가를 발명해내고 싶은 것이죠. 나에 관련된 새로운 픽션을 발명해내는 것이 이게 매번의 강의에서 매번의 텀에서 매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규정된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의 한계였어 라고 말하는 그 타자가 나에게 부여한 한계 너머로 예측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아주 상식적인 목적이에요. 타자가 나를 규정하는 것에 저항해서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 이 욕망. 이 결국은 모든 학자들이, 모든 책을 읽는 자들이,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가장 진실한 욕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픽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는 지금 픽션 안에 있고 허구 속이죠.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이 픽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겠는데, 자, 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허구와 믿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건, 자, 의식적으로는 이게 다 픽션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전혀 그렇게 못해요. 행동은. 왜냐하면 무의식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믿음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까지 픽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를 잠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다시 픽션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데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텍스트가 1982년에 진행된 밀레의 1월 27일 강의예요. 1월 27일 강의인데 거기서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밀레가 다룬 주제가 팔루스예요. 팔루스라는 개념인 것인데, 이전의 텀에서 이 밀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팔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밀레가 자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해요. 앞으로의 진행될 강의에서 팔루스를 주제로 삼아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팔루스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왜 픽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팔루스는 뭐냐 하면, 의미의 디렉션이에요. 의미의 디렉션. 우리가 다 생각을 하잖아요. 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 그 재료들이 있죠. 그 재료가 뭐냐면 기표예요. 자, 생각을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못해요. 물론 기표가 없는 언어 활동을 하지 않는 동물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겠죠. 뭐 참새도 생각하고 강아지도 생각하고 뭐 다 생각들 하잖아요. 자, 근데 그 생각은 인간이 하는 생각과는 좀 달라요. 인간이 더 우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는 생각은 철저하게 기표에 의존한 생각이에요. 즉 단어들이 있어야 돼요. 단어들이. 그래야 인간이 진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 그 감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뭘까? 근데 마침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구나. 혹은 사랑은 아닌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구나. 아니야, 이건 전혀 사랑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기표가 없으면 이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다른 감정이 있으면 그리로 끌려가 버려서 그 감정이 그것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아니고 정이야, 정.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고 정이라는 단어만 있다면 고쳐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정에 가까운 뭔가이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느꼈던 건 정이네. 아니면 정은 아니야. 정은 아니고 좀 거리 가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감정으로 규정되어 버리죠. 자, 이게 어떤 우리가 마음속에서 혹은 실질적인 감각의 세계에서 느끼는 무언가를 기표가 사로잡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구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유는 철저하게 언어에 사로잡혀 있어요. 언어가 없으면 사유가 전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유가.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없으면, 여성학, 여성주의라는 단어가 없으면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계가 훨씬 더 협소해져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문자가 있어야 사유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는 기표를 중심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표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기표이니까 의미는 아직 없어요. 의미는 없고 문자들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막 조합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 생각해 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어떤 기표를 사용해도 우리의 생각의 의미의 방향이 비슷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비슷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C라는 여자, 이름들이 다 각각 다 다른데 그 여자들을 만나도
이 사람이 느끼는 그 욕망이라는 것의 의미의 방향성은 굉장히 단순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느끼는 성욕, 뭐 연정, 사랑,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단순할까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의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미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건 우리는 그 의미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뭐 효심이라는 것도 있고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모성애라는 것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성애라는 의미가 마치 어떤 이데아처럼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먼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의미가 찾아와서 이 둘 사이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가 있네, 없네, 어머니를 사랑하네, 아니네, 효심이 있네, 없네라는 방식으로 둘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프로이트 이후의 세대 혹은 라강 이후의 세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언어의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아닌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어떤 무언가가 이 언어의 흐름을 이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가정해 놓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에서는 그 말들의 감정과 선들이 다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한 남자가 한 여자랑 이야기할 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감정을 느껴도 대체로 이 감정들과 언어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방향이 저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팔루스인 거예요. 의미들이 흘러가는 표지점과 같은 것, 방향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팔루스라는 것인데, 팔루스를 한국말로 하면 남근이에요. 남근. 왜 남근이라는 단어를 쓸까? 왜 우리의 욕망의 의미의 흐름들의 방향을 남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프로이트는 혹은 라강은 설명하고자 했을까 하면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성적인 영역에서는 의미가 남자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최고로 성적인 쾌락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는 남근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장소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남근이 최고로 갖고 싶은 중요한 것이 돼요. 근데 이 남근은 실제의 남근이기보다는 추상적인 남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쾌락에 완전히 도달한 자가 갖게 되는 무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에게는 남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남자아이에게는 작은 남근이 있겠죠. 그런데 쓸모없는 남근인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을 못 느끼니까. 아이는 원래 쾌락을 어머니와 느꼈었는데 금지당하잖아요. 프로이트의 아주 간단하고 유명한 이론. 금지당하잖아요. 어머니의 금지.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겪게 되고, 즉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하고 자고 싶고, 어머니하고 포옹하고 싶고, 아버지는 밀어내고 싶고, 이런 컴플렉스의 시기를 겪게 되다가 결국은 협박에 못 이겨서, 이 세상의 규범의 협박에 못 이겨서 다 포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는 남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남자아이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빨리 어른이 되어서 아빠처럼 되어야지. 혹은 아빠가 빌빌거린다면 아빠 말고 더 남자 같은, 더 어른 같은 이웃집 아저씨, 혹은 텔레비전에 나온 누구, 선생님, 대통령처럼 돼야지. 그래서 쾌락을 되찾아야지. 라는 욕망의 디렉션을 설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세계가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성은 남근을 못 가져요. 그 대신 우회적인 방식으로밖에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신이 남근이 되던가, 여자가 자신의 신체를 남근처럼 제시해서 모든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혹은 아이를 통해서 남근을 갖게 되던가, 아이가 남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자들은 항상 2차적인 위치에 있어요. 비극적이게도.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남자들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남근을 갖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욕망의 차원에서 여성적인 억압이, 여성에 대한 억압이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이 남근이라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1차적으로는 성에 대한 의미의 디렉션을 설정해요. 성에 대한 의미의 디렉션. 성적인 쾌락에 대한. 남자아이는 아빠처럼 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쾌락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빠처럼 한다라는 건 성인 남자처럼 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자를 꼬시는 것이죠. 여자를 통해서 쾌락을 얻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여자아이는 엄마처럼 하는 거예요. 성인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남자들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이죠. 어쨌든
엄마가 남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성적인 쾌락의 유형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성의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성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건 뭐였는가 하면 아이와 어머니의 쾌락이었던 것이니까 거기에는 의미도 없고 유형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냥 충동의 세계만 있었어요. 파편적인. 아이의 쾌락의 세계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그냥 쾌락만 있는 거예요. 먹고 싸고 울고 웃고 하는 쾌락만 있어요.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쾌락을 필터링하는 과정 속에서 남자아이는 아빠처럼 해. 여자아이는 엄마처럼 해. 하는 방식으로 픽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픽션은 각각의 집안마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아이는 뭐 나는 우리 집 강아지처럼 할래. 나는 앵무새처럼 할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가정에는 동일한 이데올로기가 적용이 돼요. 그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일한 픽션이 강제가 되는 것이죠. 그 동일한 픽션이 강제가 되면 그 아이들은 자신의 욕망의 의미를 알게 돼요. 물론 때로는 의미를 모르게 되고 성적 정체성에 혼돈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인데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디렉션이 꼬이는 거잖아요. 아빠처럼 해야 되는데 엄마처럼 하기 시작하면 자, 디렉션이 꼬이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는 동성애적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되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 괜찮은 것인데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어서 이 아이가 상당히 고민하게 만들죠. 고민하는 이유는 이래요. 내 성욕의 의미는 왜 남들의 성욕의 의미와 다를까? 왜 남들은 팔루스에 이렇게 가는데 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일까? 자, 이것 때문에 혼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의미에서도 결국 남근은 방향타의 역할을 하고 성적인 욕망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이트와 락강의 신념에 의한다면 모든 건 성적이니까. 모든 건 성적이에요, 여러분. 성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인간의 사유의 근본적인 장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환각이 존재하는데 환각이 그 사유를 토대 지었던 이유는 쾌락 때문이었어요. 즉 모든 사유는 쾌락에 의해서 촉발되는 사유인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유하고 좋아서 사유하고 피하려고 사유하고 쾌락이 많아서 사유하고 쾌락이 너무 압도해서 사유하고 어쨌든 생각의 모든 작용은 쾌락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쾌락은 성적 쾌락이라는 것이죠. 신체의 쾌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유의 곳곳에는 성적인 구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특강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성적인 구분을 제외하고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혹은 성적인 구분을 뒤집어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의미들이 일탈하거나 의미들이 약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례로 제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자가 말하는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성애자들의 문법에서 본다면 동성애자의 문법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즉 이쁘다, 멋지다, 크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남녀의 성별이 뒤집혀버리면 그 표현들이 이성애적 문법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나 이쁘지 않아? 라고 자꾸 반복해서 물어본다든지. 자, 그런 표현은 분명히 존재하는 표현이고 그것에 어떤 성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성별의 위치가 뒤바뀌어버리면 모든 표현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의미의 세계는 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이 의미를 지배하는 토대인 것인데 그것의 원인은 팔루스라는 거예요. 팔루스가 의미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사실은 성적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사유를 전개시키고 의미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항상 저 너머에 팔루스를 가정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일들을 학습해 왔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성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한 팔루스의 의미와 작용에 대해서 밀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왜 지금 픽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구, 즉 픽션과 믿음, 라푸아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팔루스가 픽션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아이는 아버지라는 성인을 혹은 아버지에 준하는 어떤 남자 성인을 모델로 해서 욕망의 세계를 구성해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의 허구를 만들어 픽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욕망은 픽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만들어진 학습된 욕망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자로서의 성욕도 픽션이라는 것이죠. 그 픽션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하면 팔루스라는 장치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픽션이라는 개념의 중심에 팔루스라는 의미화의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 세계의 의미를 접근 가능한 것을 만들어준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픽션의 시나리오의 원칙이 된다는 거죠. 이 픽션의 세계를 누군가가 썼다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아무렇게나 쓰여진 시나리오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팔루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환상, 이 픽션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픽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죠. 이 세계라는 픽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물론 있는데 우리처럼 없는, 즉 남근이라는 팔루스 작용을 통해서 이 세계의 픽션이 시나리오가 안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주체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주체들이 바로 정신병적 주체들인 거예요. 정신병적 주체들은 우리와 같은 픽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정신병 발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정신병자 아닙니다 라고 말은 못 하겠으니까 그냥 우리라고 하지 말고 자 어쨌든 그럼 신경증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픽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병자의 픽션은 이것보다 과도하거나 파편적이거나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정신병적 구조의 주체는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아버지의 일자의 폭력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신체를 그대로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신경증자들의 세계는 픽션이 단일해요. 그래서 신경증자들의 세계는 다소간 안정적이죠. 그리고 보편적이고 이 픽션은 그래서 블록버스터예요.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누구나 봤어요. 1000만 영화가 아니라 최소한 5천만은 되는 영화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본 영화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기억나는 건 킬링필드라는 영화인데 모든 중학생들이 그걸 다 봐야 했어요. 공산주의 반공 영화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악한지를 보여준 영화였기 때문에 모든 중학생들이 가서 그걸 봐야 했어요. 자, 그런 영화인 거예요. 남근, 팔루스의 영화는 모두가 봐야만 했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픽션이 바로 신경증의 픽션인데 정신병적 구조들은 그때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 보러 가라고 보통 교련 선생님들이 그런 데 데려가는데 중간에 일탈한 거예요. 중간에 일탈해서 다른 영화 보고 온 거죠. 좀 야한 영화. 동시상영관 가갖고 당시로서는 상당히 야했던 그런 영화를 보고 온 거죠. 그런데 돌아왔더니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줄거리를 이야기해봐. 그럼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병적 주체들의 세계인 거예요. 모두가 보는 영화 속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픽션 안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병적 주체들은 개별적인 픽션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적인 픽션. 자, 그런데 왜 정신병적 주체들이 픽션이 아예 없는 세계를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면 자, 주입상스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정신병의 세계이거나 신경증의 세계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위 정상인들이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신경증의 세계죠. 주입상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쾌락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입상스라는 개념은 억압된 것이, 즉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충동으로 향유되는 것이 억압된 것이, 그게 억압이 되죠. 아버지의 권력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것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는 쾌락이었을지 몰라도 다시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고통이에요. 불안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면 우리는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방어를 하는가? 지난 텀에 밀레 수업을 강의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방어하는가 하면 환상으로 방어한다는 거예요. 환상은 즉 픽션의 세계는 방어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방어의 기능. 우리는 어떤 픽션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데 그것에 몰입하는 이유는 혹은 그것에 몰입한 효과는 주입상스라는 것이 즉 충동의 세계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외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덧붙여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 착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착증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입상스에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밀레는 가정해요. 근데 그건 밀레의 독특한 주장이긴 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해본다면 성도착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정신분석을 좀 이론적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착은 억압을 잠시 해체시킨다. 그래서 어머니의 쾌락, 어머니의 관련된 그 주의상스죠. 주의상스에 접근하는 우회로를 가진 자들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밀레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착자에게도 주의상스는 금지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접근하면 성도착자도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착자는 그것에 어떠한 방식으로 방어하는가? 신경증자는 억압의 방식으로 방어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소위 정상인들이라고 부르는 신경증자의 주체들은 철저하게 억압하는 방식으로 주입상스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데 억압이 하나의 환상을 구성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성도착자는 억압이 없잖아요. 그 대신 굉장히 강력한 환상을 만들어내요. 쾌락의 환상을. 그리고 그것에 몰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입상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둘 다 각각의 픽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경증자는 신경증자의 픽션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착자는 역시 픽션이에요. 성도착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그 기이한 성적인 망상들 역시 허구인 것이죠. 그게 진짜는 아닌 거예요. 진짜는. 그런데 그 강한 쾌락으로 흘러넘치는 성도착의 픽션조차도 실제 주입상스는 아니고 그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도구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픽션의 근본적인 기능이 방어라는 거예요. 방어. 그렇기 때문에 픽션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극도의 불안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회사 다니거나 뭐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뭐 생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학교 다니거나 자, 이건 모두 픽션인데 그 픽션의 세계가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소외된 존재로 만들어 버리죠. 예를 들면 회사 다니면서 그렇죠. 뭐 퇴사하는 생각 안 해본 직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매일 혹은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주 술 마시면서 다음 달에 그만둬야지 뭐 이런 얘기 한다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회사에서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회사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그 픽션의 세계로부터 내가 배제되면 튕겨져 나오면 나는 진정한 주입상스 쾌락의 장소에 도달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극단적 불안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환상은 우리를 소외시키지만 동시에 환상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적 주체들이 단일하고 강력한 픽션의 세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적인 주체들이 온갖 종류의 망상을 만들어내고 온갖 종류의 신화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끝없이 만들어내려고 해요. 정신병적 주체들은 그들 역시 불안한 거예요. 그들 역시 주입상스의 엄습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탐사하려고 하고 마치 신경증적 주체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탐사해 나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찾아 나가려는 그런 여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병적 주체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더 심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존재에 관련된 철학적 질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신병적 주체들은. 우리 흔히 정신병 그러면 뭐 전혀 이상한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경증자들의 세계와 굉장히 유사하고 더 철학적이고 더 추상적인 생각에 몰입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가 정리될 것 같은데 자, 3페이지 아래에 그렇다면 픽션은 자, 이제 구조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볼게요. 픽션이 무엇인지 혹은 픽션에는 어떤 범주들이 있는지 즉 우리가 살아가는 픽션의 세계는 자, 픽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픽션은 언어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나리오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시나리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이 세계의 픽션은 어떠한 방식으로 쓰여지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예로 들자면, 뭐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다 보셨을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예로 들자면, 매트릭스라는 그 세계에서 그 주인공 네오가 꿈을 꾸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다 가상세계인 것이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의 세계, 가상세계인데 그 가상세계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가상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어의 구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신분석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 기표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S1과 S2. 많이 들어보시는 거죠. 이항기표 얘기, 이항기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되는 설명들이 가능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자 이거예요. 주인기표와 노예기표의 구조인 것이죠. 자 S1과 S2가 있어요. S1 그러면 일자의 기표이죠. 일자. 그러니까 유일한 기표예요. 그리고 S2는 기표가 2개 이상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의 세계의 기표예요. 지식의 세계의 기표.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픽션이라는 것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픽션 그러면 S2만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션 그러면 자 이런 거잖아요. 자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픽션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한국 사회, 남북 대치 상황. 요즘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이게 다는 아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미국 국기를 함께 흔들면서 김정은을 척살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 왜 저렇게 몰입해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어떤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시나리오에 거리를 둘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이 시나리오를 그냥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지식,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반공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세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성장했던 세대에서는 반공 교육이 여전히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 반공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나는 습득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픽션이 만들어지고 그 픽션을 내가 살아가고 때로는 그 픽션과 거리를 두고 혹은 때로는 그 픽션에 접근하고 뭐 이런 세계를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냥 이 픽션의 세계는, 이 시나리오는 지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의 형태만으로는 시나리오가 구성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지식이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북한을 증오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증오했어요. 자, 그건 지식의 형태로 픽션이 구성됐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 항쟁을 간첩의 책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한 줌의 몇몇 빼고는 대학생들이나 그 몇몇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즉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그런데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S2에는 지식의 세계에는 없어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걸 라강이 주인기표라고 불러요. 주인기표가 우리에게 스며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주인기표를 의미화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노동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표가 바로 S2, 지식의 기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S1과 S2가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픽션이 구조화된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락강 이론을 공부하실 때 듣는 그 대타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오트라는 단어, 디아더라는 단어. 대타자라는 단어는 S2예요. S2의 영역이에요. S2의 영역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은유와 환유로 작동하는 언어의 체계를 말해요. 그게 대타자예요. 대타자는 뭐냐?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의 권력인 것인데 그 언어의 권력에서 특히 은유라는 장치와 환유라는 장치를 통해서 기능하는 말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인 것이죠. 렁기아주의 세계인 것이죠. 그게 대타자예요, 여러분. 근데 그 대타자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세계가 우리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확신을. 그렇다면 그 확신을 주는 것은 대타자보다 더 높은 것이어야겠죠.
즉 상징계보다 더 높은 것이어야 돼요. 그걸 락강이 대타자의 대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대타자의 대타자가 바로 S1인 것이죠. S1으로 간주해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간주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대타자의 대타자가 큰 사물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픽션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에는, 자, 픽션은 지식의 세계이죠. 시나리오의 세계인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써놓은 언어의 체계이고 우리는 그걸 믿고 그것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의 세계인 것인데, 그 시나리오의 세계를 지식의 세계이고 대타자의 세계이고 언어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것 자체로는 지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에게 그러한 언어가 정말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믿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믿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도록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타자의 대타자인 거예요. 그게 S1인 것이죠. 그래서 그 S1을 이렇게도 불러요. 초월적 언명이라고도 불러요. 초월적 언명. 다시 말해서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자는 저렇게 살아야 돼. 요즘에는 그걸 파괴하는 담론들이 많이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논쟁이 일어나겠죠. 그런 게 어딨냐.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이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똑같냐.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다른데.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동물이냐. 신체의 지배를 받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는 이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쪽에서 그 이념들 다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거 서양 문물이다. 우리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발전하지 않았냐, 진화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걸 진화라고 생각하느냐, 막 논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쪽 저쪽 막 오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즉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활과 다른 활동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믿는 이쪽의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하게 될까요? 말에는 의존할 수가 없어요. 반박당할 수도 있고 논박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의 세계 뒤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게 인간이야. 그게 남자이고 여자인 거야. 라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신념의 영역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픽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니야, 평등한 거야. 남녀 평등해. 어째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돼. 여자가 왜 이래야 돼.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논박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고독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인간은 평등한 거니까. 그리고 이 평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로는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그게 인간을 규정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무엇일 거야. 라는 초월적인 언명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플라톤은 이걸 이데아라고 불러요. 우리가 끝끝내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장소. 그걸 락강은 주인기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픽션의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종교적인 무언가가 사실은 픽션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픽션이 위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픽션을 분석하고 픽션을 조롱하고 픽션을 파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의실만 나가면 다시 픽션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픽션은, 이 시나리오는 성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지배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S1이, 그 주인기표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자, 그건 그거야 라고 말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빨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욕망하도록 우리를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에는 어떠한 설득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거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잘라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그 S1을 바디우는 초일자라고 불러요. 울트라앙이라고 부르죠. 초일자. 그 S1이 처음에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을 프로이트는 혹은 프로이트의 포르다 게임을 따라서 락강은 포르다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가 공백을 하나로 명명해버렸다는
즉 결혈을 하나로 명명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그 명명한 기표는 공백을 지배하는 유일한 기표가 되어버려요. 공백을 지배하는 유일한 기표라는 건 그 공백은 뭐냐면 상실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상실했는데 그 상실을 지배하는 유일한 기표가 들어섰다면 그 기표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공백을, 그 상실을 되찾는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여정을 따라서 아버지를 카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실을 보상받는 여정을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모델을 따라서 자신의 상실을 보상받는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즉 공백을 아버지의 이름이 S1이 주인기표가 초일자가 명명해버렸기 때문에 그 공백은 이미 디렉션이 설정된 공백이 되어버리는 것. 조율된 공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즉 조율된 상실. 그 상실을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 상실은 아버지가 상실한 게 아니라 아이가 상실한 것이니까 아이의 개별적인 상실인 것인데, 그 상실을 보상받는 방식이 모두가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어떤 강제가 아이에게 S1의 형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거 지난 텀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동일한 얘기를. 우리 모두가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상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디렉션, 방법은 우리 사회에서는 규격화된 방법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성공한 모델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바로 그러한 상실이 보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이에게 강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S1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S1의 기능을 폭력적 기능이라고도 부르죠.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건 어떤 지식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S1을 라강이 초기에는 말의 기능이라고 불렀어요. 말의 기능. 넌 남자니까 남자인 거야. 넌 여자인가 여자인 거야. 넌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인 거야. 거기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건 초일자이고 초월론적 틀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규정되어 버리는 것이고, 규정되었으니까 우리의 존재는 거기에 붙박혀 버리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편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정신병적 주체들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잘 몰라요. 내가 우리 집 아들인가? 저 사람이 내 아빠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엄마라고 하는데 엄마 아닌 것 같아. 생물학적으로는 엄마일 수는 있겠지만 엄마처럼 안 구는 것 같아.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거해버릴까? 아니면 내가 나를 제거해버릴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S1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S1이 넌 이 집 아들이야. 넌 이 집 딸이야. 질문 끝.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중에 내가 왜 이 집 아들이에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정신병적 주체들은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진짜로 입 밖에 내어서 던지기도 하고, 내가 왜 한국인이야? 나 외계인 아니야? 나 지구 바깥에서 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는 S1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다시 불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신만의 S1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자신만의 S1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상담을 받으러도 오고, 권위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권위를 달라고도 말하고, 나를 규정해달라고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학대받는다라는 망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권위 있는 자를 찾아내야 돼요. 누구에게 감시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신경증자들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날 감시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안 하세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기분 좋다고 막 춤출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혹은 아무도 없다 해도 볼 것 같아서 그런 일 안 하잖아요. 한다 해도 주변을 둘러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감시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에요. 어떤 초일자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추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정신병적 주체들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S1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자,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S1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면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돼요. 왜 내가 이 집 아들인지,
이 집 아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즉 시나리오가 써지기 시작해요. 존재하는 지식들을 습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S2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기표가 설정이 되면 지식의 세계가 작업을 시작하기 하고 그 작업의 결과물이 픽션인 것이죠. 그래서 픽션의 구조는, 환상의 구조는 S1과 S2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S1과 S2를 통틀어서 상징계라고 부르죠. 상징계라고. 언어의 두 가지 속성이라고 이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말의 속성과 언어의 속성, 빠고레의 속성과 렁게아주의 속성. 렁게아주는 환희를 통해서 작동하고 물론 그 안에도 은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팔로스도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말의 기능에는 폭력적 은유 하나밖에 없죠. 한 번 규정하면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말의 명령 기능과 언어의 환유 기능이 S1과 S2의 기능인 것이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상징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렇게 알고 계셨을지도 모를 상징계란 무엇인가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잖아요. 상징계란 언어의 체계인가? 근데 언어의 체계인데 왜 그 안에 권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설명하면 해답이 쉽게 도출된다는 것이죠. 상징계란 S1과 S2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2의 세계는 권력이 없어요. 노동만 있어요. 즉 지식의 환유들이 있어요. 지식을 생산해내고 지식을 통제하고 지식을 필터링하는 그러한 세계, 즉 장치의 세계가 있고 그 배후에 초월자로서의 권력 S1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개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상징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계의 결과물이 제가 지금까지 락강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책에서 설명한 적은 없지만 그 상징계의 결과물이 바로 픽션이라는 것이고 그 픽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 다 하고 있는가 하면 정신분석 임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구성된 픽션이 자, 우리를 안정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그런 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만족을 하고 있다면 살아가시면 돼요. 자, 그 픽션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픽션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 픽션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외부가 있다라는 생각, 외부는 없지만 그것이 균열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사람이란 미지의 다른 사람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주어진 선택권 안에서 선택지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오늘 나는 예를 들어서 70kg인데 다음 달에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60kg에. 자, 그건 사실은 정신분석이 공부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린 다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그 사람이에요. 즉 우리 사회가 욕망하는 대상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위치만 옮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의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다른 사람은 실제 영역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인 것이죠. 즉 발명될 존재인데 아직 그게 무엇일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자 그런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픽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신분석의 임상 실천이 바로 우리를 그 다른 자가 될 수 있는 여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바로 S1과 S2가 구성해내는 픽션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분석이라는 임상의 실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걸 잠깐 다시 이어서 하면 그 픽션이 원래 존재하는 픽션이 좋은 사람에게는 제한되지 않아요. 원래 픽션이 좋은 사람에게 굳이 정신분석을 받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픽션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충분한 쾌락을 주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정신분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제의 의미에서의 다른 사람. 즉 현재 존재하는 픽션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 그 픽션의 세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증상이란 뭔가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픽션의 세계가 균열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증상인 거예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픽션의 세계는, 모든 시나리오는 균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는 완벽하지 않아요. 균열을 가지고 있어요. 느슨해요. 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해설해 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코너를 진행했는데 뭐냐면 영화 속에서 틀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차에서 막 액션 씬이 있는데 기차에 매달려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옆에 작은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액션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찾아내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나오시는 분인데 영화 속에서 아주 이런저런 구석 속에서 균열을 찾아내는 그런 재미를 보여주는 분이 계셨는데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픽션의 세계에서 시나리오는 근본적으로 균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균열이 우리에게 엄습해올 때가 있어요. 그걸 증상적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증상적 순간 때문에 이 현재 픽션의 세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주체들에게는 그때는 정신분석 임상의 실천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분석 임상의 실천이 제한하는 방법론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예요. 시나리오를 바꾸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바꾸면 픽션이 바뀌니까. 근데 시나리오를 바꾸려면 문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는 픽션의 세계가 씌어진 시나리오의 문법은 내담자의 신체에 S1과 S2의 방식으로 각인된 일종의 신앙의 방식으로 강제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법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진행되고 시작되는 것이 정신분석 임상의 실천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문법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 예를 들면 홍상수 영화 있잖아요. 전혀 다른 문법. 다른 문법을 발명해내는 거예요. 다른 문법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픽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새로운 픽션을.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픽션의 세계로부터 나와서 다른 픽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 임상의 실천이라면 결국 상징계를 몰락으로 이끌고 새로운 상징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S1을, 즉 새로운 주인기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신분석의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